자,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도결합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유도결합 회로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하고 또 자기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호작용 때문에 인덕턴스 L의 연결에서는 저항처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자속이 합쳐지면 상호 인덕턴스의 방향이 플러스의 방향이 되는 거고, 자속이 상쇄되면 상호 인덕턴스의 방향이 마이너스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가 플러스 2배 m이 되는지 마이너스 2배 m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느냐라고 하면 가동결합이다, 차동결합이다 라고 하는 걸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기 인덕턴스가 150인 코일이 두 개를 감극성이 되게 접속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극성이란 말 자체는 자속을 서로 상쇄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속을 서로 상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게끔 감이죠. 가감할 때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접속해서 합성 인덕턴스를 20mH가 되게 하려면 상호 인덕턴스를 얼마로 하게 해야 하는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L0라고 하는 것은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2배 m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배 m이 돼야 되는데 이때에 L0를 얼마로 한다? 20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L1은 얼마입니까? 자기 인덕턴스가 150이라 그랬죠. L2도 얼마요? 150이었죠. 마이너스 2배 m입니다. 여기서 m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운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이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 이것을 우리는 이제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계산기를 통해서, 물론 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요게 300이죠. 그러면 수학적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20에는 300에 마이너스 2배 m이 되니까 이항을 해주는 거죠. 300을 이항하면 20에 마이너스 300이 되겠고요. 이것은 마이너스 2배 m이 돼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80이 되겠죠. 이것은 마이너스 2배 m이 되니까 마이너스는 양쪽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m은 얼마가 되겠어요? 140이 되겠죠. 이항하면 2로 나눠주면 되니까 280을 2로 나눠주면 되니까 140이다 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계산기로 방정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방정식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수식을 먼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수식을 입력하실 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m이라고 하는 미지수는 계산기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미지수는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x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m을 x라고 놓고 생각하면 20은 는이 나와야 되겠죠? 는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컴플렉스 모드니까. 그래서 이 모드를 컴플렉스 모드가 아닌 일반 모드로 바꾸고 나서 해야 됩니다. 20은 하면 는은 요거니까 그냥 누르면 안 되니까 빨간색이니까 빨간 버튼인 알파를 누르고 는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0 더하기 150은 충분히 누를 수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에 2배 m 대신에 x를 눌러야 되겠죠. x는 여기에 있는 이 x인데 이 x는 빨간색이니까 알파 누르고 x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수식이 다 입력이 된 겁니다. 여기서 방정식을 계산하는 것이 이 solve라고 하는 이 solve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그냥 누르면 안 되죠. 노란색이기 때문에 shift 누르고 눌러야 됩니다. shift 누르고 누르면 요 스케일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는을 한번 더 눌러보면 x는 얼마가 된다? 140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응용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식을 입력하고 그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도 계산기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보죠. 자, 이 문제는 병렬 연결입니다. 근데 병렬 연결은 직렬 연결하고 달라요. 자, 병렬 연결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L0는 병렬이면 합성 저항 구할 때
합성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상호작용을 해서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면 여기서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결정이 되고요. 여기는 항상 마이너스 m제곱이 있습니다. 분자에는 항상 마이너스 m제곱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요게 병렬에 대한 공식이에요. 물론 이제 그 공식을 구하는 것은 등가 회로를 그려가지고, 즉 이러한 이 접속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점이 찍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가동결합처럼 보이죠. 근데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을 때 이런 형태로 등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등가하는 게 패턴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걸 외워서 이런 식으로 등가 회로를 그려가지고 그 등가 회로에 대해서 이걸 계산한다, 이것도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공식을 외우면 되는데, 자, 외울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속의 방향만 보세요. 자속이 서로 상쇄되면 마이너스, 자속이 서로 더해지면 플러스입니다. 그럼 이게 자속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속의 방향이라 전류의 방향이다. 자속의 방향이 이걸 이쪽 방향으로 잡으면 얘도 이쪽 방향, 같은 방향이 되겠죠. 그럼 이 두 개 자속이 상쇄가 될까요? 아니면 플러스가 될까요? 그거는 이렇게 보세요. 얘는 이렇게 가겠죠. 얘는 이렇게 가겠죠. 서로 어떤 방향이 되죠? 상쇄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 위에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안 해요. 분자에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보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답만 찾아내면 돼요. 뭐 더 이상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점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점의 방향을 반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점의 방향이 반대로 그리면 여기 점이 찍히고 여기 점이 찍히겠죠? 그러면 자, 요거를 이쪽 방향이라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이 되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더해질까요? 빼질까요? 보세요. 얘는 이렇게 가겠고요. 얘는 이렇게 가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가해지는 방향이 되죠? 서로 합이 되는 방향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 2배 m이 되는 거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2배 m이 된다. 이 정도만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한테 병렬을 유도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가 기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수준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은 이 문제 빼고 싶었지만 그래도 공식을 보고 찾는 방법은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20과 60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병렬로 연결됐대요. 근데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래요. 자, 단 상호 인덕턴스가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게 딱 좋아요. 상호 인덕턴스가 없으니까 어떻게 주죠? 그냥 저항 계산하듯이 똑같이 해주면 돼요. L0는 어떻게 됩니까? 2개 더해주고, 즉 20mm 헨리와 60mm 헨리 더해주고 2개 곱해주죠. 20mm 헨리와 60mm 헨리 곱해주면 15mm 헨리라고 하는 이러한 값을 우리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왜? 상호 인덕턴스가 없으니까 어떤 취급을 할 수가 있다? 저항과 동일한 차원의 값을 갖는 것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만 보면 유도결합회로는 굉장히 쉬운 파트가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회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특별히 이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이미 브릿지 회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브릿지 회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음으로 곱한 거, 오음. 즉, 오음이 돼야 돼요. 저항만의 회로에서 오음으로 곱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곱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브릿지 회로 맞죠?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브릿지 평형 조건입니다. Z0에 흐르는 이러한 교류 브릿지 회로에서 직류 브릿지하고도 동일해요. 이게 0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대각선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Z1하고 Z4를 곱한 것이 Z2하고 Z3를 곱한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을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어디서 배웠어요? 직류회로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의 곱이 같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브릿지를 그냥 그 브릿지 자체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은 꼭 그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브릿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꺾어버렸죠. 원래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꺾어 놔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속이는 것도 아닌데요. 이것도 보세요. 그냥 한번 꼬아놓은 거죠. 꼬아놓은 거죠. 뭐 X자로 연결한 것 같은데 점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되죠. 이렇게 여기 붙어 있는 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R1이 되고 여기가 R4가 되는 거죠. 그게 브릿지 회로잖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예, 브릿지 회로에 대한 건데 이게 단지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연결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면 대각선은 이거하고 이게 대각선이 되겠죠. 이거하고 이것이 대각선이 되겠죠. 이렇게 대각선이 되고 이렇게 대각선이 되니까 평행이 되어지려면 그 절점 A와 B에 대한 전압이 서로 같아지려면 이게 브릿지 평행이 되는 거죠. 그런 브릿지가 평행이 되어지려면 R3하고 R4하고 곱한 것이 R1하고 R2하고 곱한 거하고 같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의 답을 찾는 거죠.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마주보고 있는 임피던스에 대한 곱이 서로 같을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브릿지 회로죠. 이렇다면 브릿지 평형 조건이 되기 위해서 Z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곱이 같아라. 그러니까 3 플러스 J의 2에다가 Z를 곱한 것이 2 플러스 J의 4에다가 2 마이너스 J의 3을 곱한 거하고 같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Z를 찾아내면 Z는 어떻게 돼요? 계산기가 없을 시절에는 복잡했겠죠. 이렇게 되고 2-J의 3에다가 이게 3 플러스 J의 2로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요. 계산기가 없으면 참 난감하죠. 이제 막 전개해야 되고 뭐 또 유리화해야 되고 그거 손으로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그걸 손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만약에 자격증 시험이라고 한다면 모두 복소수에다 놓고 그냥 눌러주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얼마라고요? 2 더하기 J의 3이잖아요. 그 다음에 2-J의 3이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J의 2죠.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누르면 답이에요. 3-J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눌렀나요, 제가? 잘못 눌렀나 보네. 여기가 2 더하기 J의 4였네요. 잘못 누르면 답이 잘못 나와요. 4 마이너스 J의 2가 되죠. 4 마이너스 J. 이렇게 바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기로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 그 계산기만 우리가 잘 누르면 회로 이론은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기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수학을 몰라서 못하지는 않겠죠. 이제 수학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흔히들 하는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되어지니까 평형 조건은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 대부분 이래요. C1, R2는 이렇게 곱한 거니까 C2, R1이죠. 그래서 C1, R2는 C2, R1이니까 이게 답이 아닌가라고 딱 찍죠. 이건 무조건 틀려요.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얘는 임피던스가 아니잖아요. 임피던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C지만 사실은 임피던스로 표현하려면 JωC1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돼요? JωC2가 돼야 되는 거죠. 임피던스의 곱으로, 오음의 곱으로 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잘못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로 표현하면 곱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JωC1 분의 1에다가 R2를 곱한 거죠. 는 JωC2 분의 1에 R1을 곱한 거죠. 이렇게 얘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J오메가3, J오메가3는 약분돼서 J오메가는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고, 그럼 나머지를 적어보세요. C1, R2는 어떻게 되죠? C2, R1과 같은 관계가 되죠. 이런 식은 어떻게 되죠? 이항 해보세요. 이항 하면 이렇게 곱한 게 같아요. 대각선으로 곱한 게 같아요. R1, C1은 R2, C2하고 같다라는 식이 되죠.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한 임피던스의 곱이다라고 하는 관계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실수하기 딱 좋은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예. 자, 오늘은 6번째 회로망 해석입니다. 회로망 해석.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회로를 해석할 때, 회로 소재의 응답을 구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있었죠. 오음의 법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합법칙, 분류법칙 이런 것도 써먹었고요. 그 다음에 키르이호프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키르이호프의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문제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류 I를 구하라 그런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오음의 법칙이나 키르이호프 법칙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이 문제에서 전류 I를 한번 구해보세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회로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심플하고 어렵지도 않은 회로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당장 구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찾아서 연구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정리를 좀 해놓은 겁니다.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좀 보셔야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데브당이라든지 또 노튼이라든지 밀만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해석하는 방법을 잘 정리를 해놨죠. 그걸 갖다 우리는 재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로망 해석하는 방법에는 이러한 재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르요프의 법칙을 이용하거나 또는 절점 해석, 마디 해석하는 회로 기하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회로 기하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목, 트리, 뭐 또 절점, 마디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회로 방정식이나 이런 방정식을 구하게 되고 그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그 회로 기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풀어라라고 해도 우리는 사실은 이런 그 재정리를 이용해서 그 문제 답을 찾아내면 돼. 왜냐하면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 자체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방법들을 쓸 필요는 없고 또 문제 수준도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충분히 재정리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방법들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주관식이라면 그런 것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바로 재정리에 대한 방법 5가지 정도를 배우고 익혀서 문제에 적용하는 거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분항 정리하고 노튼 정리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대분항 정리, 노튼 정리에 대한 개념은 아주 많이 활용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회로망 해석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전화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상적인 전화번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것을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볼테지 소스라고 하는데 전화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화번. 전화번은 지금처럼 여기가 전화번이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얘가 존재하는 것이 전화번입니다. 얘는 전화번에 대한 내부 저항입니다. 내부 저항. 그러니까 이상적인 전화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부 저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부 저항이 없어서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강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전압강하가 생기지 않는 것을 이상적인 전압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는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전압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 전압원과 이상적인 전압원에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보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상적인 전압원을 이야기하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러한 이상적인 전압원은 이런 내부 저항이 얼마인 상태를 얘기한다?
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류 소스도 동일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류원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전류원은 내부장을 병렬로 연결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화번은 내부장을 직렬로 연결합니다. 직렬로. 그래서 전화번을 그릴 때는 하나의 내부저항과 하나의 전화번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화번 등가회로라 그래요. 전화번. 전화번 그림 잘 보세요. 전류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류하고 내부장인데 내부장이 병렬로 연결됩니다. 왜? 전류가 I0가 공급이 되면 누설되는 전류는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전압강화, 이 전류 강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류가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병렬이에요, 병렬. 요거는 전류원의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노튼 정리라고 하는 것이 돼요. 노튼 정리. 이게 대분항의 정리가 돼요. 대분항. 대분항의 정리하고 노튼 정리가 전압원 등가 전류원 등가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그걸 잘 보세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전류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무한대가 돼야 돼요. 무한대. 여기 저항값이 무한대가 되면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런 상태가 바로 이상적인 전류원이에요. 근데 실제는 이 내부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 강화가 생기고 전류가 이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생기죠. 그리고 IL이라는 부하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상적인 전류원, 내부저항이 무한대인 상태다. 이상적인 전압원은 내부저항이 0인 상태다 그래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전압원 등가나 전류원 등가나 또는 슈퍼포지션이라고 해서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될 때 전압원에 취급을 하고 전류원을 취급을 하는데 전압원을 이상적인 전압원이기 때문에 전압원이 내부저항이 0인 상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전압원은 이상적인 상태라면 어떤 상태입니까? 단락된 상태다. 단락 상태.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로를 해석할 때 전압원 자체는 무슨 상태를 가지고 있다? 단락된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압원은 단락된 상태다. 전압원에 대한 저항값, 임피던스 값은 얼마다? 제로다. 단 이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걸.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라면 여기는 임피던스가 저항이 얼마다? 0옴이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전류원 같으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무한대가 되면 전류가 다 흘러가죠. 전류원이 무한대라는 것은 전류원은 어떤 상태다? 전류원은 무한대에 대한 내부저항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방 상태다. 개방 상태. 요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전압원은 어떤 상태고요? 단락 상태. 전압원은 단락 상태다. 전류원은 개방 상태다. 요것이 여러분들이 회로를 해석할 때 우리가 재정리를 이용할 때 유용하게 써먹는 방법입니다.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전압원은 단락 상태가 되는지, 왜 전류원이 개방 상태가 되는지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이상적인 전압원과 이상적인 전류원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러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 회로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선형 회로망. 선형, 비선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선형 회로망은 쉽게 얘기하면 전압이나 전류에 따라서 그 값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선형소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형소자로 구성되는 것을 선형 회로망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전압이나 전류에 따라서 그 본래 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항에다가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비례하니까 V는 어떻게 되죠? RI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R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일정하게 되면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전압을 증가하면 전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형소자가 되는 거예요. 선형소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선형소자인데 그러니까 이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는 특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비선형소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전압이 그냥 일정하죠. 시간에 따라서 그냥 일정하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선형소자겠어요? 비선형소자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전압이 일정하죠. 선형소자일까요? 비선형소자일까요? 전류도 그대로잖아요. 그죠?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도 일정하고 또 전류의 변화에 대해서도 일정하죠. 그럼 이러한 소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비선형. 얘는 우리는 뭐래요? 비선형이라고 그래요. 비선형.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시불변이죠. 시간에 따라서 불변인 소자다. 시불변 비선형 소자다라는 거죠. 선형 소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회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비선형 시불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선형 회로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선형 소자에 한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선형 소자에 한해서 이해하시겠죠? 비선형 소자에서는 이러한 재정리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형 소자에서 우리가 이제 RLC는 선형 소자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실제적인 전압원을 나타내는 전압, 전류, 특성, 곡선은 이게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상적인 거라고 하면 실제적인 것은 이게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좀 과도하게 표현했지만 실제적인 어떤 전압원에 대한 전압, 전류,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재정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이 중첩의 원리입니다. 중첩의 원리. 이 중첩의 원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 개의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혼합된 회로망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압원에 이 회로망에 전압 전류가 전압원도 있고 전류원도 있고 그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때에 어느 한 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어느 한 지점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여러 개가 존재했는데 이들의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 나머지는 없다고 치고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 그 값을 구해서 그걸 대수적으로 합하면 그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얘가 중첩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 이때에 이미 한 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이들의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각각 단독으로 존재할 때 흐르는 전류의 분포를 대수적으로 합한 값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중첩의 원리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뭐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자, 중첩의 원리 중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 하나를 예제를 들어서 보겠는데요. 지금처럼 전압원도 있고 전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1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문제는 중첩의 원리를 구하지 않고 차라리 대분항의 정리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이 문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대분항의 정리를 배운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로 이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자, 중첩의 원리는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여러 개 존재할 때 이미 한 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이들의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각각 단독으로 존재할 때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죠. 각각 단독으로 존재할 때라고 했으니까 전압원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한 전류원 하나만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때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이 회로에서 이 회로가 전압원 하나만 존재할 때를 생각하면 이런 회로로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라고 하는데요. 간단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전압원과 이상적인 전류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이 전류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전압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부장을 각각 끄집어냈기 때문에 여기는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도 다 생략을 하고 다시 원 그림을 보면 잘 보세요. 이렇게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전류원은 어떤 상태하고 동일하다 그랬죠? 전류원은 어떤 상태하고 동일하다 그랬어요? 개방 상태하고 동일하다. 여기서 개방이란 말은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상태, 개방된 거예요. 끊어진 걸 우린 개방이라고 그러죠.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전화번은 어떤 상태다? 단락 상태다. 단락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쇼트, 합선입니다. 합선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락 상태와 개방 상태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하면 처음에 얘기할 때 이상적인 전화번은 내부 저항이 0이기 때문에 0은 단락이란 말 그 자체에 대한 용어 사전의 정의를 찾아보면 임피던스가 0인 상태로 접촉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단락이다, 쇼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0이 되기 때문에 단락 상태다, 쇼트 상태다, 합선 상태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개방 상태는 끊어진 상태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거죠. 오픈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끊어지면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저항이 무한대가 연결된 것처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개방이 됐기 때문에 요게 개방되면 없는 거죠. 여기가 없는 거죠. 예, 여기가 없는 거면 없는 나머지 그림만 그려보세요. 나머지 그림만 그리면 어떤 상태가 된다?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때 우리는 바로 이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류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못 구하면 곤란하죠. 먼저 여기에 대해서 합성저항을 구해야 되겠죠. 합성저항을 구하면 요거는 2옴이죠. 2옴과 2옴이 병렬 연결되니까 거기에 2옴이 직렬 연결되니까 합성저항을 구하게 되면 합성저항은 얼마가 될까요? 2옴과 2옴이 병렬 연결에 거기에 2옴이 직렬 연결되니까 3옴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합성저항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체 전류는 바로 어떻게 구합니까? 합성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하게 되죠. 2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A가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되죠? 전류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I'이라고 하는 이 전류 분배되는 식을 구하면 여기 2옴과 여기 2옴의 분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반비례. 그 전체적인 전류가 2A죠. 그래서 1A라고 하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구한 게 첫 번째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A는 여기에 있는 이 1A죠. 요거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형태인데 이 1A는 바로 어떤 상태의 1A다? 전류원이 제거된 상태, 전압원만이 존재할 때 흐르는 거죠. 전류원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게 제거하는 전류원은 개방하고 제거하는 전압원은 단락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원이 제거된 상태를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전류원만이 있고요. 전류원만 있고 전압원이 제거된 상태. 전압원이 제거된 상태는 여기가 단락된 겁니다. 쇼트된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요 2옴의 전압이 쇼트된 상태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상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여기가 쇼트된 거죠. 전압원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전압원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전압원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단락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흐르는 전류잖아요. 안 보였나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전류 소수를 보니까 9A라고 하는 전류는 이 방향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라지겠죠. 갈라지니까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구나. 그렇다면은 전류가 여기서 분배가 되는데 어떻게 분배될까? 분배되는 걸 보면 이렇게 연결된 저항값하고 이렇게 연결된 저항값에 어떻게 되죠?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옴이 두 개가 무슨 연결돼 있어? 병렬 연결에 거기에 1옴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2옴이 두 개가 병렬에 1옴이 있으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얘가 2옴이 되겠죠. 따라서 이쪽으로 흐르는 이 전류 I 요걸 구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죠? 요게 2고요. 요게 1이니까 2 더하기 1분의
요쪽이니까 남의 거 1에다 전체 전류 9A가 되겠죠.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는 3A가 흐르는데 3A가 흐르는데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므로 반대 방향이죠.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A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3A. 이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런 두 개에 대한 전류를 구했는데 그러면 이 두 개를 겹치는 겁니다. 요거 두 개를 쫙 겹치면 바로 요 그림이 되겠죠. 첫 번째 그림이 되겠죠. 첫 번째 그림은 얘가 있을 때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1A가 흘렀고 두 번째 그림은 얘가 있을 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3A가 흘렀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A가 흐르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두 개를 겹쳐버리면 I라고 하는 것은 I2' 이렇게 더해주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마이너스 3 하니까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바로 뭐죠? 중첩의 원리예요. 각각 전압은 존재하고 전류원 존재할 때 그것을 각각 구해가지고 두 개를 겹쳐버리는 거예요. 겹쳐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전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방법. 이렇게 구하는 방법.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첩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첩의 원리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걸 연습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중첩의 원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요게 이제 중첩의 원리에 의한 예제입니다. 중첩의 원리에 관한 예제예요. 지금 방금 풀었던 문제입니다. 방금 풀었던 문제인데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 방법으로 안 풀고요. 대분항의 정리, 노튼 정리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또 보겠어요. 자, 예제 하나를 더 보죠. 조금 더 간단해졌죠? 전화번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전화번이 2개가 있어요. 자, 이때에 5ohm에 흐르는 전류, 5ohm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여기에는 전류가 몇 암페어가 흐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극성이 반대가 되어 있네요. 극성이 얘가 크죠. 어쨌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마이너스란 얘기 안 했죠. 뭐 방향은 안 따지네요. 자, 이걸 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10V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10V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거는 저항 그대로고요. 10V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10V만 있는 거죠. 전화번이 여기에 있는데 이 전화번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개방해야 돼요? 단락해야 돼요? 개방해야 돼요? 단락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락해야죠. 전화번은 개방이 아니에요. 전화번은 어떻게 해요? 단락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때에 O 쪽으로 전류가 흐를까요? 이 O는 단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는 여기가 0ohm이잖아요. 0ohm이면 O 쪽으로 흐르던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면 얼마냐 이거야. 여기 전류가 얼마여든 얼마가 되든 전체 전류 I라고 가정한다면 0 더하기 5분의 O 쪽으로는 반비례 0 전체 전류 I니까 어떻게 해보든지 간에 얘는 얼마죠? 0A입니다. 단락된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락된 쪽, 즉 단락된 부분이라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다 어디 쪽으로 흘러요? 저 모든 전류는 다 단락된 쪽으로만 흐르죠. 이렇게. 이쪽으로는 5오hm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단락이 되면. 모든 전류는 어디로 흐른다? 단락된 쪽으로 흘러요. 모두 다 0 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5ohm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요.
반대로 5V만 있다라고 보세요. 5V만. 5V만 있다라고 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없는 거예요. 단락시켜버린 거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 극성이 반대가 됐네요. 반대가 되든 간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5예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우리는 키르요프의 전압법칙 적용할 때 이미 한 페어로에서 기전력의 합은 뭐하고 같다?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이런 거 기억하시죠? 폐회로 하나에서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또한 여기 5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 15옴은 여기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없는 거죠. 그래도 똑같죠. 이렇게 옮겨와도 되죠.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여기 10이 있고 여기 없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15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나 또는 5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같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몇 암페어 흘러요? 5분의 5죠. 5분의 5잖아요. 그러니까 1암페어죠. 1암페어. 요쪽으로는 1암페어, 요쪽으로는 얼마 흘러요? 요쪽으로 요렇게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쪽으로는 얼마가 흐르죠? 10분의 5. 우리는 요쪽으로 흐르는 5옴 쪽으로 흐르는 전류 구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0A하고 1A하고 합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1A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중첩의 원리 어렵습니까? 아니면 할만합니까? 할만하죠?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25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하라 그랬죠. 첫 번째가 전류원은 어떻게 해요? 전류원 개방하라 그랬죠. 전류원을 개방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얘는 훨씬 더 쉽겠네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럼 얘가 20이고요. 얘가 5입니다. 얘는 10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해지겠죠? 저항이 두 개가 직렬이니까 더해주고 전압은 10이죠. 요러한 전류가 흐릅니다. 간단하죠? 25옴에는 지금 25분의 10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전압원은 제거되고 전류원이 존재하는 회로죠. 그러니까 전압원이 제거되면 전류원이 존재하면 회로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전압원은 단락되겠고요. 여기에 전류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류원은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 지점에서 전류 분배가 일어나겠죠. 전류 분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3A가 5옴하고 25옴의 분배가 되기 때문에 전류 분배 법칙을 써서 구하면 25옴 쪽이니까 얘가 5A하고 5옴하고 25옴하고 이렇게 되니까 5옴하고 25옴하고 반비례. 이쪽이니까 반비례. 그렇죠. 3A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보니까 얘는 25분의 15가 되겠죠. 따라서 두 개를 겹쳐야 돼요. 겹친 부분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25분의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25분의 하나는 15입니다. 따라서 1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전류는 1A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중첩의 원리입니다. 이게 중첩의 원리는 다 가능하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중첩의 원리예요. 중첩의 원리는 전류뿐만 아니라 전압도 동일해집니다. 전압도 그 지점에 대한 전압을 구하고 각각의 전압원만이 있을 때 전압, 전류원만이 있을 때 전압 해가지고 그 분포를 겹치면 돼요.
선형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는 전류를 구해가지고 여기 걸리는 전압, 요양단의 전압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이 전류에다 저항값 곱하면 20V 걸리겠죠. 그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또 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대분항의 정리, 노튼 정리 이것을 더 배우면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얘를 대분항의 등가를 그리면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공부를 하는 방법, 대분항의 정리를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분항의 정리죠. 자, 얘는 대분항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등가 전압원 정리입니다. 모든 회로를 전부 다 뭐로 바꿔주는 거야? 전압원으로 바꿔주는 거야. 전압원으로. 우리가 이제 목적하는 바는 바로 여기 RL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라고 했죠. 우리 이제 중첩의 원리 구할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구했어요? 전체 전류를 구해서 아까도 했었어요. 전체 전류를 구해서 여기서 전류 분배가 일어나는 걸로 구했죠. IL.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얘를 I라 그러면 IL은 어떻게 구했어요? R2에다가 RL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남의 거 R2에 전체 전류 I 해서 IL을 구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구하는 거 이것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얘를 쓰지 않고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분항의 정리입니다. 그 대분항의 정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부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복잡한 회로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복잡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해놨는데 이 부분의 회로를 이 네모난 회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부분의 회로를 이렇게 등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로망 자체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점, 이 부분을 개방을 하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한 그 부분 A점과 B점을 개방해 놓고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면 이게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여기도 끊어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A점과 B점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개방이 된 겁니다. 개방하고 나서 이 회로를 이렇게 어떻게 한다? 등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등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등가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등가란 말이 같은 값을 갖는다. 똑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등가의 기준이 뭐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를 개방해놨잖아요. 여기도 여기가 개방된 거죠. 개방됐을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전압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전압하고 같으면 됩니다. 자, 그게 등가죠. 또 하나의 등가 조건은 여기에서 합성 저항을 구한 것이 여기에서 합성 저항을 구한 거하고 같으면 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전압원으로 등가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합성 저항을 구하면 합성 저항이 얼마입니까? 전압원은 어떻게 된 상태라 그랬죠? 단락 상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합성 저항 구하면 이렇게 된 거, 요거 단락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합성 저항이 얼마 있어요? 요 A, B 여기 개방해서 요거 끊어버린 거니까 요거는 없다고 보고 이렇게 보면 합성 저항이 되는데 얼마 있어요? A, B를 기준으로 보세요. 그럼 R, A, B 하나밖에 없죠? 지금 선을 그려놨잖아요. 여기는 끊어져 있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의 합성 저항은 RAB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합성 저항을 구해볼까? 이 부분에서 합성 저항 구하면 전압원은 어떻게 된다? 단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R1이 있고요. 단락되고 여기 돼 있죠.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R2가 있죠. 그러면 이 저항 두 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죠? A, B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A, B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 끊어져 있는 거죠. 그럼 두 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R1과 R2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합성저항을 구하면 병렬 연결되어 있죠.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여기서 봐가지고 직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A, B에서 요 선과 요 선에서 합성저항을 구한 거예요.
이제 요걸 쭉 피는 거죠. 그러니까 A, B에서 합성조항 구하는 거니까 병렬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성조항은 어떻게 돼요? R1하고 R2는 이렇게 되겠죠. 합성조항이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등가라고 하니까 같은 값이에요. 같은 값. 즉 R1, R2분의 R1, R2로 우리는 이 그림에 대한 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 등가를 구하면 얘는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개방단에 나타나는 전압이죠. 개방단에 나타나는 전압. 그 전압은 뭐가 나타나냐면 자, 개방했으니까 이쪽으로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개방입니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면 여기는 전압이 얼마가 나타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가 나타날까요? 요거는 전압이 VAB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요 양단의 전압은 VAB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0A니까 여기는 전압강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전압강화가 0V가 되니까 전압강화 0V인 건 VAB에다가 전압강화가 더해준 게 여기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전압강화가 0V니까 그냥 VAB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개방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여기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은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죠.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되는 회로에 V가 가해진 거죠. V가 이렇게 가해졌잖아. 그러니까 요 V2라고 하는 이 전압은 여기하고 여기에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이 양단에만 걸리는 거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VAB라고 하는 전압하고 등가가 되는데 그 전압은 어떻게 돼요? R1 더하기 R2분의 전압 분배니까 전체 2죠. 이런 거죠.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게 되면 자 등가가 된 거예요. 이 값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 값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표현했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 IL을 구한다는 것은 이 IL이라는 전류는 바로 요 RL에다가 요 임피던스 RAB 요거죠. RL에다가 RAB를 더해진 직렬 회로가 되겠죠. RAB는 요 값이 되겠고요. 거기에 요 VAB 이 VAB는 요 값이 되겠죠. 를 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대분항의 등가입니다. 전압원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숫자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죠.